KB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 부집행위원장이고요. 오정훈입니다. 밖에 비가 조금 내리나요? 비가 오다가 안 오다가 그럴 것 같은데요. 이제 비가 좀 내리고 날이 좀 한성해지고 9월이 되면 다큐멘터리 볼 계절이 돌아온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요. 이제 곧 시작을 이제 할 텐데요. 정확히 4시가 되면 공식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집 받으셨죠? 네, 못 받으실 분 있으시면 이렇게 손 주시면 보도자료집 다시 더 드리도록 할 테니까 보도자료집을 보시면 좋고요. 이게 아마 우리 진행되는 순서에 따라 이렇게 요 장을 한쪽이 넘기면서 같이 따라가시면 조금 더 상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여지고 있는 게 이제 저희 이번에 새로 만든 영화제 포스터입니다. 이제까지 사진 작가들의 어떤 주제가 있는 사진으로 이제 영화제 포스터가 열렸는데 올해부터는 좀 새로운 변화를 이렇게 만들고자 DMZ라고 하는 글자가 만들어지는 아이콘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우리가 사는 세상, 좀 다큐멘터리의 의미 이런 것들을 조금 같이 포스터에 담고자 이렇게 했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진행을 맡은 DMZ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 부집행위원장 오정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요. 비가 오는 가운데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깥에 굉장히 뜨거운 열기와 비가 왔다 갔다 하는데요. 다큐멘터리가 그 열기 속에 같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때는 냉정하게 바라보긴 하고 한번 뜨겁게 다큐멘터리로 세상을 바라보는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DMZ 다큐멘터리 영화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9월 14일부터 21일까지 열리는 제15회 DMZ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의 공식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날입니다. 네, 찾아와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네, 본격적으로 이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올해 15회 영화제를 같이 주도적으로 끌어가실 우리 분들을 소개하면서 영화제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자리에 좀 착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저희부터 소개 먼저 드리겠습니다. 영화제 올해부터 새롭게 DMZ 국제다큐멘터리 영화제 집행위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장혜랑 집행위원장님을 소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혜랑입니다. 저희는 이제 3명의 프로그래머와 1명의 마켓 프로듀서가 같이 운영하고 있는 영화제인데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제일 좌측에 강진석 프로그래머입니다. 그 옆에 장병원 수석 프로그래머입니다. 저희 생각나는 이쪽으로 최희숙 프로그래머입니다. 그 마켓 담당하고 있는 김선아 프로듀서입니다. 저는 아까 소개를 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요. 먼저 15회를 맞이하면서 또 새롭게 집행위원장이 되시기도 하셨고요. 그래서 올해 좀 영화제가 갖는 그 의미, 그다음에
어떤 메시지, 컨셉 같은 것들을 우리 집행위원장님이 소개를 해주실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해석은 직장이라고 하더라고요. 집행위원장 장현환입니다. 6월달에 와서 약 5개월 정도 준비를 하고 있고요. 오늘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오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사실은 이제 더위가 엄청 심했잖아요. 근데 오늘 비가 지나고 나면 이제 선선한 날씨가 오고 가을이 올 것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가을이 최고의 계절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결실의 계절이라고 하고요. 이 결실의 계절이 오면 DMZ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가 시작되는구나. 이런 이미지를 오늘 좀 심어드렸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날씨가 시원해지는구나. DMZ 국제 영화 다큐멘터리가 시작되는구나. 이런 느낌을 듣고 말씀드리고요. 조금 전에 이제 우리 부집장께서 저희들을 소개해 주셨지만 제가 그래도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원래 영화제를 처음 맡았고요. 저는 오랫동안 방송국에서 다큐멘터리를 했습니다. 근데 초반에 그 방송 쪽에서 우리가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셨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부집장 맡고 있는 우리 용원 부집장께서는 독립 다큐 영화계에서 아주 오랫동안 그리고 인디 다큐 영화제도 직접 하셨고요. 또 아카데미 같은 쪽에서 강의도 많이 하셨고 또 그래서 아마 저희가 이제 두 사람이 이 방송 쪽의 다큐멘터리와 또 독립 영화 쪽과 이렇게 어우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제 옆에 같이 앉아 있는 프로그래머 세 분, 또 프로듀서들 이분들이 함께 영화제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 프로그래머 세 분하고 프로듀서 분들은 자유로운 영혼이더라고요. 제가 함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같이 머리하는 시간까지 만들어왔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여러분 뒤에 사실은 참 많은 스태프들이 오늘 기자회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원래 이제 오늘이 D-23일입니다. 23일 남았고요.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저희 70여 명의 스태프들이 최선을 다해서 영화제를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화려하지 않게 하겠습니다. 사치롭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성으로 다큐멘터리 영화제를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게 주어진 과제는 올해 영화제의 특징과 방향성을 좀 설명해 달라는 것이었고요. 그것을 제가 9가지 키워드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맨 먼저 우리가 말씀할 수밖에 없는 것이 슬로건입니다. 이 슬로건을 다큐멘터리 오늘을 감각하다라고 정했고요. 저는 오늘이라는 단어와 감각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께서 주목을 좀 하셨으면 합니다. 오늘이라는 것은 우리들이 이 두 발로 땅을 딛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의 현장이고 현실이고 리얼리티라고 생각합니다. 도큐멘터리는 걸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서 오늘이라고 말했고요. 근데 이제 감각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제가 생각하기에 다큐멘터리가 세상을 읽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라다보고 관찰하고 질문하고 의심하고 또 기록하고 이러한 행위들을 하는 것들이 이거 다큐멘터리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 원래 세상이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들을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슬로건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슬로건은 저희들 포스터와 트레일러에 마련되어 있는데요. 지금 포스터에 상당 부분이 지금 보시면 이제 뒤에 있는 맨 뒤에 DMZ를 이렇게 나누어 놨습니다. 아마 이런 시간적, 공간적 개념으로 해서 DMZ의 분단 현상, 그 다음에 우리 현장적인, 공간적인, 시공간적인 의미를 다는 거고요. 가운데 보시면 15라는 글씨가 있고요. 밑에 라인이 그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15회는 원래 15회라는 뜻이고요. 저는 DMZ는 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원래 DMZ 영화제가 그 선을 넘어서, 경계를 넘어서 새로운 영역으로 나아가 보겠다라고 하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생각하고요. 조금 전에 이제 저희들 맨 앞에 오셨을 때 이제 포스터에 우리 그래픽 같은 이미지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DMZ라고 하는 그 로고가 있습니다. 그 로고에서 부분들을 다 따와서 형상 이미지를 만들어 보니까 그게 생명이 나오고요, 사람이 나오고요,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는 다양한 그래픽들이 나왔습니다. DMZ 공간에서 볼 수 있는 우리의 모든 대상들, 생명들, 현상들, 장소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저희 DMZ 영화제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점점 70년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요. DMZ가 어떤 시가 공간적 개념이라면 그렇죠. 70년은 시간적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가장 역점을 줬던 부분들이 그 비극장 프로그램입니다. 무진강을 건너가면 건조를 타고 건너가면 캠프를 입을 수가 있고요. 그곳에서 옛날에 미군 약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역사와 공간과 우리의 모든 기억들이 담겨 있는데 그곳에서 저희들이 특별한 장면과 미술 아트가 결합된 전시회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공간, 장소, 인물, 기억, 사람, 생명 이 모든 것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게 저희들이 정년 70년이면서도 영화제 15년을 의미를 기억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저희들이 올해 개막적으로 선정한 이 스토너 메모리도 사실은 기억에 가는 겁니다. 나중에 설명 다시 하겠지만 우리가 역사가 무엇인가, 기억이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을 다시 질문하는 그런 아까 말씀드렸던 슬로건과 이런 그런 부분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질의응답 시간도 좀 있기 때문에 좀 짧게 해서 세 번째는 이제 전환 도전 확장인데요. 이 부분도 이제 저희들이 이제 15회 하면서 다큐멘터리 영화제에 대한 세션 부분들을 많이 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작년이 다큐멘터리 100년이었고요. 올해가 101년째 됩니다. 잘 알고 계시지만 기록 정신, 실험 정신, 그 다음에 성역과 그 다음에 그 금기에 벗어난 정신, 사실 책임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하기 위해서 다큐멘터리가 무엇이어야 되느냐 하는 부분들을 다시 질문을 던집니다. 그래서 세션 예편에 대한 얘기, 실험적인 얘기들을 뒤에 다시 설명을 드립니다. 네 번째가 선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선이고요. 저는 선이 저희가 DMZ는 선이라고 보고 있고요. DMZ가 선이 단지 남과 북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나와 너, 또 남과 여, 장애와 비장애, 노와 사, 진보와 보수 이렇게 다양한 나아가는 인간과 생명까지 그런 선을 갈라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전쟁, 폭력, 혐오, 또 나아가서는 기후 재앙까지 다 일으키는 원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화제는 그런 현상들을 우리가 주목을 하겠다라고 하는 분들의 의지의 표현이라고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을 기할 방법이 다섯 번째입니다. 우리가 세상 이슈를 외면하지 않겠다, 마주하겠다, 조우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발견하고, 고민하고, 질문하고 하겠다는 부분들이고요. 이 부분들은 저희 주제전이라든지 혹은 다른 다양한 현상들을 통해서 현상들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은 여섯 번째인데요. 현장 주민 참석으로 이 부분들이 이제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영화제가 누구를 위한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인데 사실은 영화제는 주민과 시민의 것이라고 보거든요. 저희들이 많이 부족했다는 걸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분들 더 가까이 다가가서 시민들의 행복이라든지 혹은 힐링에 작은 도움이 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 실험들을 좀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영화제는 주말에 그 호수공원 꽃전시관 주변에서 장영과 공연과 또 비어가든과 그림 마켓과 그야말로 장면을 통해서 영화가 한데 축제가 잘 될 수 있는 그런 실험들을 앞으로도 많이 확대해 나가겠다는 의지입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낚시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 영화제가 해야 될 고al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국내 창작자들의 영화들을 세계에 알려서 또 판매가 되고 또 그렇게 힘을 주는 일들입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인더스트리라고 하는 연구를 해왔는데 그 부분을 본격적으로 해보겠다는 의지의 투명으로 마켓이라는 이름을 아주 달았습니다. 물론 좀 뒤에 마켓 설명을 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노력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사명을 잊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 두 번째, 여덟 번째는 저희가 명명을 한 것이 뒤가 앞에 두 개로 이제 명명을 했는데요. DMZ는 드림 메이커스 존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주민들이 영화의 주인공을 생각했는데 또 저희들이 주인공이 두 파트가 더 있습니다. 하나는 창작자들이고요. 또 하나는 젊은 세대들이라고 좀 봅니다. 그분들한테 많은 아카데미와 워크숍과 또 함께 모여서 고민하고 토론하는 자리를 많이 만들어드리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그래서 그 함께 꿈을 꾸는 그런 공간들을 많이 만들어 보겠다고 해서 메이커스 돈이라고 얘기했고요.
마지막으로 디지털 플랫폼 존입니다. 이게 디지털 플랫폼, 잘 아시다시피 이제 디지털 플랫폼 시대에서 이제 모바일 시대입니다. 영화가 늘 극장 안에 있어서는 관객 저변을 하기는 대단히 어렵다고 보고 있고, 특히 젊은 세대를 만나기 위해서는 온라인이라든지 디지털 플랫폼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실험들을 이번에 할 겁니다. 그래서 보다라고 하는 디지털 OTT 플랫폼을 통해서 다양한 실험들을 할 거고요. 거기에 이번 영화제에서는 크리에이터라든지 조금 콘텐츠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실험을 해서 우리가 영화제가 오프라인 디지털 플랫폼을 확동을 해서 진정하고 주민들하고 관객들하고 적절히 만나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 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예, 너무 길었던 것 같은데요. 9개 키워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제 옆에 있는 세 분의 프로그래머하고 한 분의 블루투스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이제 팩트들을 설명하겠지만 그 팩트 너머에서 저희들이 왜 그 팩트들을 말씀을 드리는지 그 속에 담겨있는 마음을 읽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영화라고 하는 부분들은 사실은 리얼리티입니다.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화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다큐멘터리와 이면의 리얼리티를, 현실을 봐주는 그런 영화제가 되었습니다. 너무 길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시고 싶은 말은 더 아마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보도자료지 8, 9쪽을 보시면 조금 문장으로 좀 더 깊은 얘기가 있으니까 그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영화제가 이제 영화 관련한 제작자들 그리고 작품, 관객이 서로 어울리는 축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큐멘터리 영화제가 갖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은 우리 수행위원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현실과 다큐멘터리가 만나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실과 어떻게 관계하느냐, 사회와 어떻게 대화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런 어쨌든 새로운 다큐멘터리 영화제의 미션과 과제들을 같이 좀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저희 이제 이런 큰 미션들 속에서 저희 프로그램 세션을 좀 올해 많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리고 어떤 작품이 대막작으로 이제 선정되었는지 우리 장병원 수석 프로그래머님에게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수석 프로그래머 장병원입니다. 저는 이제 올해 15회를 맞아서 저희 영화제 프로그래머를 좀 전면적으로 개편을 단행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 그리고 개막작을 좀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이제 기존에 한 15년 정도 유지해왔던 저희 영화제 프로그램을 개편하는 데 있어서 가장 주안점을 두었던 것은 다큐멘터리 영화제에 다워야 한다라고 하는 명제였고요. 그래서 다큐멘터리 영화의 역사나 그리고 제작의 방식, 또 어떤 스타일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전면적으로 다큐멘터리의 어떤 특성을 드러내는, 문제성을 드러내는 방향으로 바꿔보자라고 해서 경쟁 부문, 비경쟁 부문, 그리고 기획전 이 크게 세 개의 영화제 카테고리를 모두 좀 손질을 해서 개편을 했습니다. 하나씩 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경쟁 부분의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4개 편성으로 되어 있었던 국가 또는 지역에 의한 구분법이 주로 적용되었었는데요. 올해 이것을 해외 영화의 경우에는 국제 경쟁과 프론티어 2개를 나눴고요. 한국 경쟁은 장편과 단편을 각각 한국 경쟁 이런 섹션 안에서 같이 품어내는 형태로 경쟁 부분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3개 경쟁 부분이 있고요. 거기서 4개의 경쟁 시상이 이루어집니다. 말씀드렸던 국제 경쟁, 프론티어, 그리고 한국 경쟁의 장편, 단편 각각 이렇게 4개의 경쟁 부분 시상이 이루어지고요. 국제 경쟁과 프론티어의 차이는 앞서 잠깐 위원장께서도 소개시켜 주셨지만 현대 다큐멘터리 영화가 매우 급진적으로 새롭고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변화의 속도나 방향을 프로그래밍이 좀 따라잡아야 한다라고 하는 인식하에서 해외 영화들을 대상으로 한 경쟁 부분을 전통적인 방식의 어떤 다큐멘터리 접근법을 가지고 있는 국제경쟁 섹션과 그리고 새롭고 좀 도전적이고 급진적인 접근 방식, 제작 방식 또는 영화 형식 등을 취하고 있는 프론티어로 각각 나누어서 심의하게 됐고요. 비경쟁 부분의 경우에는 역시 마찬가지 기준이 적용됩니다. 다큐멘터리 영화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다큐멘터리 영화의
어떤 유형과 범주들이 지금 새롭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해서 크게 4개의 섹션으로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베리떼라고 하는 전통적인 방식의 기록과 관찰에 치중하는 그런 영화들을 소개하는 섹션이 있고요. 그리고 다큐픽션이라고 해서 다큐멘터리와 픽션, 허구 영화가 섞이는 하이브리드 형식의 영화들을 소개하는 섹션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에세이 섹션은 굉장히 주관적이고 사적인 관점에서 어떤 객관적인 거리두기나 관찰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연연하지 않는 다큐멘터리 영화의 굉장히 용감한 그리고 새로운 어떤 이야기 방식을 채택한 영화들을 주로 소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익스펜디드 섹션에서는 매체 확장 경향, 즉 영화 바깥으로 나가고 또 영화와 다른 장르가 섞이고 매체가 섞이고 하는 매우 현대적인 그런 경향들을 반영하는 그런 작품들을 소개하는 이 4개 섹션으로 비경쟁 부분을 구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획전은 기획을 통한 어떤 주제를 통해서 이제 어떤 특정한 주제를 다루는 그 해의 특정한 주제를 다루는 주제점이 있고요. 그리고 작가를 중심으로 편성하는 작가점, 그리고 다큐멘터리 역사나 어떤 궤적 등을 따라가는 아카이빙전, 그리고 잠깐 소개해 주셨던 것처럼 온라인 특별전, 이렇게 4가지로 저희가 이제 보다라고 하는 플랫폼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새로 리뉴얼해서 보다를 위주로 한 온라인 특별전, 이렇게 4개의 편성으로 구성이 됩니다. 자세한 그 섹션별 상영작들이나 그 색깔에 대해서는 우리 또 양쪽에 계신 프로그래머들께서 소개해 주실 거고요. 일단 개편에 대한 이야기는 이 정도로 하고 개막작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개막작은 앞서 잠깐 위원장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칠레의 마이테 알베르디라고 하는 젊은 여성 감독께서 연출하신 이터널 메모리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올해 선댄스 영화제에서 월드 다큐멘터리 부분에서 이제 그랑프리를 수상한 영화이기도 하고 또 올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다큐멘터리 영화제에서 많은 관객들과 또 관계자들에게 격찬을 받았던 굉장히 사랑스럽고 또 감동이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영화의 간단한 내용은 1970년대 그 칠레의 철권 통치 시대죠. 그 피노체트 그 정권 시대에서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웠던 지식인이자 저널리스트인 아우구스트 몽고라라고 하는 주인공, 또 그의 부인이면서 여배우이기도 하고 또 칠레 문화부 장관을 지낸 굉장히 저명 인사십니다. 이 부부의 이야기고요. 이 공고라라고 하는 주인공께서 알츠하이머에 걸리시면서 자신이 과거의 궤적과 그것을 점점 그 기억을 잃어버려가는 그 상황을 칠레의 역사적인 어떤 상황과 연결지어서 역사와 기억, 민주주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깊고 또 친근한 어법으로 이야기해주는 그런 감동적인 작품이고요. 이 작품에 대한 이터널 메모리의 주인공이신 파울리나 오르티아 씨께서 이제 영화제 개막식과 또 영화제 기간 동안 저희 DMZ 다큐멘터리관을 방문하셔서 관객들과 또 여러 관계자분들과 만나는 자리를 가질 예정입니다. 그러면 소개는 이 정도까지 드리고요. 개막작 하이라이트 영상과 그리고 개막작 감독이신 마이테 알베르디 감독님의 영상 메시지를 같이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Yo aquí para recordar quién fue Augusto Bono. Soy Augusto. ¿Y tú qué eres? Yo soy la Paula. Nos conocemos hace más de 20 años. Nos parece muy importante reconstituir la memoria. Es siempre un intento de verse a sí mismo. Lo importante es que no me olvides a mí. Que con la violencia
también necesitamos asumir los dolores, elaborar nuestros duelos. Estoy buscando a mis hijos. ¿Qué me pasa? Me has regalado tanta cosa maravillosa. Belleza que quiero olvidar, me llama, me viene a buscar, me hace. Quiero estar contigo toda la vida. Hi, I'm Michael Verdi. I'm very happy to share the eternal memory in Dogs Dem Sea this year. This is the love story of a character that I admire a lot, Augusto Góngora. I was raised in Chile, looking their TV programs. My first approach with cinema documentaries was with a program of him that he called Cineplastidio. And a few years earlier, he was the one of a few group of journalists that made clandestine casts during dictatorship to report on everything that was happening in the country. He reports, he showed the fragility, the pain, and the hidden stuff that we didn't see in the official media. The same bravery that he had that years made him say yes to make this film and to show his own fragility. I'm really proud to have the opportunity to make this legacy film, and I really hope that you will enjoy it. 네, 그 개막작에 대한 트레일러 영상하고 감독 마이태 감독의 메시지 같이 잘 봤습니다. 하나의 러브 스토리, 사랑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 알츠하이머 가족을 둔 그 가족의 아픔이기도 하고 이 사람 이 주인공이 겪어왔던 독재와 싸웠던 시대의 역사이기도 하고 그 모든 것이 사라져 가지 않길 바라는 영원한 기억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아마 개막작으로도 이렇게 여기로 와서 보시면 너무 큰 감동을 받으실 것 같고 특히 이제 파울리나 여기 나오신 분이 직접 또 한국에 방문을 하셔가지고 같이 영화의 기간에 있으니까 그분과 칠레와 또는 뭐 사랑과 또 알츠하이머에 관련된 가족들 아픔들을 같이 이렇게 나누고 공감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그 경쟁 섹션에 관한 부분을 소개를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프로님 한 분 더 말씀해 주십시오. 네, 말씀드렸던 대로 경쟁 부분은 해외 경쟁 부분에서 국제 경쟁과 프론티어로 이렇게 두 개로 분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제 경쟁은 전통적인 형식의 또 어떤 관습적인 형식을 가지고 있는 다큐멘터리 영화들이 주로 총 10편의 작품들이 선정이 돼서 경합을 하게 되고요. 여기에는 주로 이제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이슈, 정적인 문제들을 다룬 작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실랭 쇼지 감독이 연출한 서유럽의 어떤 이민자 문제를 매우 날카롭고 그리고 또 정치적인 어떤 방식으로 다룬 어두운 밤 어디에도 없는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고요. 그리고 제미 한국인 감독이신 김영경 감독이 자신의 가족사와 남북 분단, 이산, 디아스포라 이런 문제들을 다룬 망명자라고 하는 한미 합작 영화가 있고요. 그리고 벨라루스의 청년들이 군대에 징집당하면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그 러시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어떤 전쟁 상황과 강제 징집 또 반인권적인 어떤 군대 문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항하는 어머니의 이야기를 다룬 마더랜드 이런 작품들이 있고요. 프론티어 섹션에서는 총 7편의 작품이 상영이 되고 이것은 비관습적이고 굉장히 도전적인 의식을 갖고 있는 젊은 다큐멘터리 감독들의 작품이 많이 있고요. 물론 기성 감독들도 이 섹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중국의 왕빈 감독이 연출한 왕빈 감독의 어떤 이력으로 보자면 매우 이례적인 영화예요. 60분짜리 매우 짧고 단출한 단 하루 동안 연출한 그런 작품이고요. 맨 인 블랙이라고 하는 작품이 소개가 되고요. 그리고 게임 세계의 아바타들을 탐색하는 어떤 다큐멘터리스트의 이야기를 다루는 다큐멘터리와 게임이 결합된 니트 아일랜드라는 작품이 있고
그리고 현대 영화 동시대 이 현대 영화에서 가장 혁신적인 어떤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 젊은 아르헨티나 감독인데요. 에드와르도 윌리엄스의 인류의 상승 3편 등등의 작품들이 아주 새롭고 도전적인 의식을 가지고 관객들을 만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 경쟁 부분은 소개드렸던 대로 장편과 단편으로 나눠지는데 장편 7편, 장편 8편, 단편 13편, 그래서 총 21편의 작품이 소개됩니다. 장편의 경우에는 기성 감독들과 또 새로운 세대의 젊은 감독들이 이렇게 고루 같이 세대별로 이렇게 좀 잘 포진이 되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전작인 동아시아 반일 해방전선이라고 하는 작품으로 알려져 있는 김미래 감독님이시죠. 김미래 중경 감독님이 새롭게 연출하신 10개의 우물이라는 작품이 있고, 그리고 사드의 부지인 소성리를 계속 추적하면서 끈질기게 또 아주 묵직한 메시지를 던져주시는 김상패 감독이 연출한 양지뜸이라고 하는 작품도 있고, 그리고 그 젠트리피케이션 소재로 한 오유시장이라고 하는 작품도 있고 해서 한국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과 또 역사와 기업과 이런 문제들을 소재로 한 그런 작품들이 총 8편이 소개가 됩니다. 단편은 장편과 좀 다르게 굉장히 젊고 새로운 이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 작품을 만든 감독님도 있고요. 새로운 관점에서 사상의 문제를 다룬 포수라는 작품이 있고, 그리고 정여름 작가, 정여름 감독이죠. 그 전에 그라이아이라고 하는 영화로 굉장히 주목을 받았던 정여름 감독의 새로운 신작, 조용한 선박들 등등을 포함해서 총 13편의 작품이 다양한 색깔을 가지고 있는 작품들이 소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소개드렸던 경쟁 부분의 작품들을 모아서 하이라이트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소성리가 평화공약 피해자 지원 현장 단체의 헌정을 풀어주신 쪽에게 위법 그러지 못했다는 이유로 소중한 생명 이제는 정부가 답할 때이다. 그런 반응들을 보면서 교과 야, 나 진짜 막막했단 말이야. 기분 네, 경쟁 부분에 관한 작품을 봤습니다. 국제 경쟁하고 프론티어, 한국 경쟁 작품들을 만나봤는데요. 우리가 뭐 상을 주는 거는 어느 것이 우수해서 아주 뛰어나다라기보다는 당대의 가장 시대에 가장 민감한 촉수로서 그리고 더듬이로서 또 예술적인 표현을 가장 또 활발하게 예술적으로 자기 펼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당대적 평가를 같이 해서 또 응원하는 차원에서 상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제경쟁 같은 경우는 국제경쟁 대상에는 상금 2천만 원, 그다음에 심사위원 특별상은 1,000만 원, 그리고
프론티어 같은 경우에는 대상 1,500만 원. 그리고 한국경제는 장편과 단편이 좀 나눠 부문에서 상금이 나눠졌습니다. 전에는 이렇게 하나로 묶었는데 단편과 장편 나눠서 오히려 단편이 좀 장단편이 골고루 좀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않을까 싶은데요. 장편은 1,500만 원, 단편은 1,500만 원. 그 다른 상까지 포함해서 총 1억의 규모의 상금이 작품들에게 수여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는 지금 우리 강진석 프로그래머님이 비경쟁 부분에 대한 소개를 좀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강진석입니다. 네, 앞서 그 장병원 수석 프로그래머께서 저희 그 섹션 개편, 저희 프로그램 개편 하시면서 사실 많은 부분을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신속하게 그리고 재미있게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경쟁 부분과 마찬가지고요. 비경쟁 부분에서도 기존의 지역 구분을 탈피했습니다. 섹션에서 지역 구분의 편성을 탈피하고요. 기본적으로 다큐멘터리 영화의 어떤 역사와 쟁점, 이학을 반영하는 게 개편의 포인트였습니다. 그렇게 생소하죠. 베리떼, 다큐픽션, 에세이, 익스펜디드 이 네 가지 섹션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일단 베리떼라는 섹션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 베리떼는 프랑스어로 진실을 뜻하는 것 여기 계신 분들 모두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큐멘터리 영화가 지난 100년 동안 어떤 진실을 탐구하기 위해서 발전시킨 어떤 다양한 접근법들을 좀 망라하는 섹션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오랜 역사와 전통을 반영하다 보니까 작품 수도 좀 많습니다. 장편이 24편, 단편이 5편 정도 가량인데요. 여기에는 아까 소개받으신 개막작 이터널 메모리를 포함해서요. 프란치스코 교황의 여정을 담은 지안 프랑코 로시가 좀 유명한 그 화염의 바다를 연출한 다큐멘터리 거장이죠. 지안 프랑코 로시의 프란치스코 교황의 여정이라든지 베르너 헤어조크와 같은 감독의 영화, 그리고 프랑스의 또 거장인 클레르 시몬 같은 이런 다큐멘터리의 그 중견 혹은 거장 감독들의 작품부터, 그리고 지난 1년 동안 세계 유수의 영화제에서 이제 화제를 모은 화제작들을 만나실 수 있고요. 또 베리떼 섹션에서는 올해 시의성 있는 그리고 당대의 어떤 시사성을 던져주는 작품들을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일례로 오는 9월 1일이 관동 대지진 100주년입니다. 관동 대지진 100주년을 맞아서 그 시기에 그 카메라를 들고 영화 카메라를 들고 현장을 기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은 카메라를 든 남자들, 혹은 또 저희 영화제가 열리는 9월 16일이 지난 이란의 그 여성 해방 어떤 시위를 촉발시킨 아흐사 아미니의 일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그 이란 여성들, 이란 창작자들의 어떤 그 삶과 그 예술 세계를 다룬 행복한 골목을 향하여 이런 작품들이 좀 대거 표준해 있고요. 최근에 또 쟁점이 되고 있는 태국이라든지 또 홍콩과 같은 그 아시아 혹은 또 유럽 전 세계의 어떤 쟁점들을 다룬 작품들을 많이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 다큐멘터리 영화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경향 중에 하나가 바로 하이브리드 어떤 접근법입니다. 그래서 픽션과 논픽션을 넘나들면서 하는 형식인데요. 일례로 칸 영화제에서 황금능선을 받은 2편의 작품이 모두 하이브리드 형식으로 만들어진 작품이었죠. 그래서 다큐픽션에서는 이런 픽션이 단순히 재현이 아니라 어떤 다른 방식으로 현실과 사실을 보여줄 수 있는, 현실을 재구성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보여지는 그 방법들을 만날 수 있는 섹션이고요. 예를 들어서 테오 몬토야 감독의 앙헬 육구, 이거는 콜롬비아의 굉장히 마약 도시로 유명한 곳에서 살아가는 어떤 젊은이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요. 중국의 장하람 감독이 만든 젊은 여자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그 관습적인 여성상을 탈피하는 어떤 젊은 여성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라져가는 유대인 음악의 그 흔적을 찾아가는 클래즈머 프로젝트 같은 작품의 경우에는 올해 베를린 영화제에 굉장한 화제작이었는데요. 모두 다 주목받는 신진 감독들의 작품입니다. 아무래도 새로운 경향이다 보니까 신진 감독들이 많이 이런 접근법을 적극적으로 차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가장 젊은 섹션이라고 감히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에세이 섹션 같은 경우에는 형식적인 형식적인 자유로움이 굉장히 돋보이는 작품들이 많이 포진해 있습니다. 대안적 서사라든지 어떤 주관적 성찰로 어떤 그 세상사를 이제 살펴보는, 그리고 다큐멘터리의 어떤 표현의 한계를 확장하는 작품들이 대거 구성되어 있습니다. 익히 들어보셨을 존 지암비터라든지 젠 코엔 혹은
또 리스 로즈 같은 에세이 영화의 거장들의 작품들도 있고요. 그리고 최근 신진 감독들 중에 다양한 시각 예술이나 여러 가지 영역을 활보하면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시각 예술가들의 작품도 있고 한국의 젊은 감독들의 작품도 다수 만나실 수 있습니다. 에세이 섹션 한번 눈여겨보시면 하고요. 마지막으로 익스펜디드 섹션은 제목 그대로입니다. 다큐멘터리가 지금 형식, 공간, 그리고 관객의 경험을 만들어내는 측면에 있어서 계속 확장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들을 반영하기 위해서 신선한 섹션입니다. 아주 새로운 어떤 접근처럼 들리실 수도 있고 실제로 그렇기도 하지만 또 레이레이라든지 제임스 카이젠, 에드와르드 윌리엄스 이런 감독들의 면면을 보면요. DMZ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에서 기존에 좀 연을 맺었던 감독들도 있고 또 다른 영화제들에서도 많이 소개가 됐던 감독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어떤 방식의 좀 랩핑을 통해서 이들의 활동을 좀 랩핑을 할 수 있는 하고자 하는 바람으로 신선한 섹션이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장혜람 집행위원장님께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제 임진각을 넘어서 가면 있는 옛 미군 기지 캠프 그리브스 공간을 활용한 그 전시로 또 이 중에 7편을 선정해 7편을 가지고 전시를 할 예정입니다. 전시 제목은 귀신을 본 적 있나요? 입니다. 저는 본 적이 없는데 이번에 가서 볼 요량입니다. 네. 관련해서 더 자세한 내용은 질의응답 시간에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그 작품들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부탁드립니다. He envisioned the internet. Could see where all of this was going. You send it to another person. These are the mag- Een randje eronder langs. Ik heb ineens een Frans. Her favorite magazine cover. One night I was writing and drawing. Ça c'est moi. Mẹ phim ngay tự nhiên gan咁多人會 Look at someone my size and rather than thinking, 책임을 누가 져야 돼? Collected, it becomes something grand. Yo había empezado a tener un registro audiovisual de... Oui, t'es pas donné à tout le monde de jouer comme ça. Une star mo- Cultura casi extinta. Deberán buscar. de plus en plus de gens qui filment la construction. S-a întâmplat după întoarcerea din România. Qui demeure que prisonnier des revenus. The recent riots and unrest have left. Back from space, we always want to go back. We always want to... Order in the thickets, Russian Revolution. 경도 동경 126도 18분 40.
그 비경쟁 부분의 그 다양한 작품들을 같이 만나오셨는데요. 저는 이제 비경쟁 부분이 건강식 같아요. 우리가 이제 늘 먹던 거 말고 좀 더 골고루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면 골고루 다양한 걸 먹을 수 있어야 하잖아요. 그 다큐멘터리야말로 가장 무한한 가능성을 갖고 있는 예술인 것 같습니다. 애니메이션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어떤 설치 작업으로 그러니까 스크린 넘어서 만들기도 하고 또 실험적인 영화를 하기도 직접 재현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다양한 표현의 가능성, 무한한 가능성을 갖고 보여주고 있는 것이 또 비경쟁 세션의 특징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이 비경쟁 세션은 지금 온라인 플랫폼 아까 말씀드린 보더 사이트를 통해서도 상영이 되니까 거기도 같이 좀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는 이제 기획전에 대한 소개를 우리 최익수 프로그래머님이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프로그래머 최익수입니다. 기획전에 대해서 설명드릴 텐데요. 우선은 올해 작가전으로는 메모리얼 이강현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올해 3월 작고한 감독님은 이강현 감독님은 한국 다큐멘터리 역사 그리고 영화사에 많은 혁신을 이뤘고 또 중요한 많은 화두들을 남겼는데요. 그것들을 여실히 확인하실 수 있는 것들이 영화제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은 동료들 그리고 영화 관계자들이 참여해 주셔서 소책자 안에 본인들이 느낀 이강현의 영향력 그리고 그에 대한 논평 또 헌사 증언들을 남겨주셨고요. 그중 몇몇 분들과는 다양한 방식으로 프로그램 이벤트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단순히 추모전의 형식이 아니라 이강현이라는 정말 미스테리할 정도로 깊은 영화 세계를 남기고 그것 통해서 사회를 들여다본 그 작품들을 깊게 조명하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고요. 네, 다음으로는 주제전입니다. 주제전은 정착할 수 없거나 떠날 수 없는 너무 많이 본 전쟁의 긴급성이라는 제목으로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현재를 보는 작품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총 장편 7편, 단편 5편에서 12편의 작품이 아주 긴급한 상황부터 저 후방에서 불안을 느끼는 현재 시민들의 모습까지 담고 있는데요. 긴급한 전시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 마리우폴에서의 20일 그리고 난민들의 폴란드까지 넘어가는 그 상황에 그들이 놓인 불안, 공포 그런 현실들을 담고 있는 백미러로 본 전쟁들이 있고요. 그리고 단순하게 작년에 발생한 전쟁이 아니라 이것이 2010년대에 어떻게 진행되었었는가 그리고 국제사회가 어떤 반응을 했고 어떤 한계에 직면했는가를 통해서 되게 깊이 있는 전쟁의 시선을 보여주는 철로 만들어진 나비 같은 작품들도 있고요. 그 외에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우크라이나의 안과 밖을 다루는 작품들이 소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야심차게 준비한 것으로는 많은 감독님들, 6분 정도의 우크라이나 감독님들을 모시고 대담을 진행을 합니다. 그걸 통해서 직접 영화를 안에서 만드는 일, 또 밖에서 만드는 일, 또 우크라이나의 현실을 안에서 겪는 일, 또 밖에서 그걸 지켜보면서 비판하고 성찰하는 일, 이런 거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시간으로 준비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아카이빙전으로는 뉴스타파 카메라를 든 목격자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뉴스타파는 지난 10년 동안 독립 저널리즘으로서의 태도를 지켜나가고 그걸 확장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했는데요. 생산에 있어서 보여준 활발한 노력들과 함께 유통에 있어서도 다양한 시도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플랫폼뿐만이 아니라 영화로도 소통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계속 모색을 하면서 다양한 노하우들을 쌓아왔는데요. 그것을 이번에 영화제와 협업을 통해서 좀 펼쳐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뉴스타파의 대표 장편 3편 그리고 독립 작업을 하시는 분들과의 협업으로 이루어진 목격자들 시리즈 6편이 준비되어 있고요. 토론도 진행되니까요. 역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온라인 특별전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건 말 그대로 키워드 재장전입니다. 온라인 이제 OTT 환경 많이 익숙해지셨을 텐데 OTT가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우리한테 보존해줘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획전과 상시전들을 앞으로 계속 펼쳐볼 요령으로
보다 재장전했고요. 그리고 작품은 로버트 플레아티 재장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너무 많이 아는 이름일 텐데 우리가 정말 알고 있는가? 다큐멘터리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세 가지 점들을 로버트 플레아티가 다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관계를 맺는 깊이, 그리고 그 깊이를 표현하기 위해서 픽션과 기록이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생각들을 그의 작품들이 보여주고 있고요. 또 그 무성영화 시대에 제작된 거를 그의 손녀가 사운드를 입힌 모아나 위드 사운드라고 하는 작품이고, 또 그 메이킹 필름을 증손자가 만든 또 작품까지 같이 보여드리면서 기록에 대해서 갖는 헌신, 성실함, 그런 몇 가지 같이 다 보여드릴 예정이고요.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사랑 부탁드립니다. 예, 그럼 지금 소개드린 기획전 하이라이트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좀 더 실현 가능한 Russians have entered the city. Ansiedade como 뭔지도 몰랐고 한 번씩 있는데 벌써 보는 것 같아요. 이거 일단 이거 오프시키라고 생활도 해야 한다. 라는 사실을 이번을 계기로 알게 되었습니다. All the different sounds that are applicable to Moana. Sound that the man does not change very much. 그 겨울에들은 내일서 숑으리 네, 그 북극의 나누코가 1922년에 만들어진 작품이에요. 근데 그때가 이제 뭐 다큐멘터리 최초의 세계적으로 최초의 다큐멘터리라고 얘기하는데 한 세기가 지났습니다. 100년이 지났고 2023년 새로운 세기. 그러니까 로버트 플레어티의 달력이 있다면 이제 새로운 세기가 시작하는 첫 번째 1년인 거죠. 그러니까 다시 시작하는 세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고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가 이 기획전 안에서 각각 일맥상통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들은 각각의 포럼이나 강연까지 연결돼 있어서요. 이 강연은 메모리얼 이 강연 같은 경우도 해당하는 강연이나 프로그램이 계획되어 있고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참고 자료를 보도자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그 DMB 독스 다큐멘터리 마켓에 대해서 김선아 프로듀서가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마지막 섹션입니다. 좀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됩니다. 저는 아주 짧게 하겠습니다. 저희 앞에 앉아 계신 프로그래머님들께서는 완성된 영화를 선보이는 작업을 하고 계시고요. 저희 인더스트리에서는 아직 기획개발, 제작, 편집 중인 작품들을 발굴해서 지원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 저희 인더스트리가 시작을 해서 지난 5년간 많은 작품들을 지원해 왔는데 저희 역대 지원작 중 올해 10편이 영화제에서 또 선을 보입니다. 이렇게 많은 보람을 느끼며 뿌듯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영화제 기간 중 9월 15일부터 19일까지 다큐멘터리 마켓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요. 이 마켓에서는 피칭 프로그램, 네트워킹, 비즈니스 미팅, 패널 토크, 그리고 다양한 행사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개 피칭이 다큐멘터리 마켓의 꽃이라고 저희가 부르거든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여러분들 와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특히 DMZ 덕스 피치는 선정작들에게 멘토링과 컨설팅 등을 제공을 하고 또 해외 게스트 앞에서 경쟁 피칭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하고요. 또 우수 작품들을 선정해서 2억 2천만 원 상당의 상금을 부여합니다. 그리고 올해도 다양한 현물 지원이랑 또 새롭게 도입한 투자 기금 등을 또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시아와 한국의 많은 창작자들이 상당히 주목하는 피치 프로그램이고요. 올해도 37개국에서 123편의 작품들이 신청을 했고 그 중에서 저희들이 제작 단계에 있는 글로벌 피치의 16편 그리고 편집 단계에 있는 워크숍 피치의 8편을 선정을 했습니다. 이 작품들은 9월 15일, 16일, 17일 이렇게 3일간 공개 피칭 행사를 통해서 선을 보일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 마켓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저희가 뭐 북미나 유럽을 가지 않아도 그곳에서 만날 수 있는 많은 다양한 분들을 이곳 한국에서 만날 수 있다는 건데요. 세계적 영화제, 뭐 선댄스, 베를린 프로그래머를 비롯해서 또 셰필드 닥터스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그리고 다큐멘터리를 많이 상영하고 있는 공영방송의 커미셔너들 특히 미국의 PBS의 아메리칸 POB라든지 영국의 BBC, 알자지라, NHK 등의 커미셔너들이 직접 한국에 찾아와서 작품들을 만나보고 미팅을 갖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창작자들에게는 해외 나가기가 되게 어려운데 굉장히 소중한 기회들을 제공하는 그러한 그러한 행사입니다. 그리고 저희 마켓에서 주목할 이벤트로 저희가 코리안 POB 2023 쇼케이스가 있습니다. 앞쪽 저희가 올해 특별히 준비한 펀드인데요. 지금 현재 한국에서 다큐멘터리스를 하는 사람들이 주목해야 할 가장 아픈 현실이 무엇인가 이러한 질문에서 출발해서 저희들이 다큐멘터리 산업을 넘어선 다양한 선정위원들을 모아서 토론 끝에 올해 8편의 작품을 선정을 했습니다. 이 작품들은 이태원 참사, 빈곤, 장애, 여성 문제, 노동 문제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작품들은 쇼케이스라는 형태로 저희들이 9월 18일 특별히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했으니 여기도 한국의 현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기자분들께서도 관심을 충분히 가지실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저희 산업팀에서 준비한 건 여기까지예요. 짧죠? 하지만 저희 아까 선정한 저희 피칭의 하이라이트 영상들을 보면서 산업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투수 유현진은 스트라이크 존에 공을 던지면서 피칭하지만 다큐멘터리 제작자들은 관객의 마음의 스트라이크 존에다가 공을 던지고 배급사와 제작사가 투자를 하기 위해서 다시 그 스트라이크 존에다가 피칭을 합니다. 피칭 프로그램에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고요. 유머였어요. 네. 지금 너무 진지해가지고. 네, 지금까지 이렇게 경제, 그다음 비경제, 기획전, 그다음에 마켓까지 이렇게 쭉 한번 훑어봤습니다. 혹시 이제 보시면서 혹은 보도자료 보시면서 궁금한 게 있으시면 이렇게 손을 드시면 마이크를 전달해서 궁금증을 해소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기 우측 두 번째 줄에 계신 분. 중앙일보 권구형 기자라고 하는데요. 재밌는 작품 많이 소개해 주셨는데 그 중에서도 지금 대리 때 소개된 아만다 킴 다큐랑요, 또 지상에서의 마지막 일주일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자세히 설명 부탁드려요. 해외에 어디서 상영이 됐고 한국에서는 처음 소개라든가. 네, 아만다 김 감독 백남준 다큐멘터리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작품은 이제 아만다 김 감독님은 원래 방송 다큐멘터리 미국 쪽에서 활동하시는 제니 한국인 감독이시고요. 그리고 백남준 다른 가장 오래된 TV 그 작품은 올해 선댄스 영화제 미국 아메리칸 경쟁 부분 다큐멘터리 경쟁 부분에 상영된 작품이고요. 그 이후에 여러 영화제들을 순회했고, 그리고 한국에서는 저희 영화제에서 최초로 공개되는 작품입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백남준 미디어 아티스트인 또 예술적인 혁명가죠. 백남준이 어떤 이유로 음악을 하다가 미술을 전향하게 되는가를 아주 오랜 시절 그의 아카이브와 또 그 당시의 자료 화면과 그분이 만든 작품과 이런 것들을 엮어서 아주 인상적으로 구성한 다큐멘터리 작품이고요. 올해 저희 영화제에서 상영되는 예술가에 대한 몇몇 다큐멘터리 작품들인데, 그 중에 가장 한국에서도 관심을 높게 가질 만한, 저희가 아까 베리테에서는 소개시켜드리지 않았지만 그 작품이 상영되고요. 그리고 지상에서의 마지막 일주일은 이 작품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영화제 어느 영화제 소개했냐면 트라이베카라고 하는 영화제에서 상영이 된 것 같아요. 근데 확인을 좀 하고 그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트라이베카가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작품은 좀 요즘에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존엄사라고 하죠. 존엄사 문제를 다룬 다큐멘터리고요. 그 영화의 주인공이 불치병은 아니고 루게릭병에 걸려서 이제 아주 힘들게 투병하고 있는 남자 주인공이고요. 매우 유머러스하고, 그리고 젊은 시절에 한때 굉장히 도발적으로 살았던 가구 디자이너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루게릭병에 걸려서 너무 고통스러운 투병 생활을 하다가 자신의 죽을 날을 자기가 결정합니다. 그래서 일주일 후에 이제 조력 자살을 통해서 존엄사하기를 결정하고, 그 인물의 마지막 일주일 생애를 담은 그분이 어떻게 자기 자신의 삶을 정리하는가, 가족들과 주변 인물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또 어떻게 마지막을 준비하는가를 놀라울 정도로 카메라가 그 인물에 가까이 가서 어떻게 찍었을까 싶을 정도로 가까이 또 친근감 있게 그 안으로 침투해서 이 인물의 속살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촬영한 그런 다큐멘터리 작품이고요. 이 두 작품 모두 감독님께서 영화제 기간에 방문을 하실 거고, 또 관련해서 GV나 또 다른 행사들을 통해서 관객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그 자리에 오시면 또 더 깊은 이야기를 직접 만드신 작가분께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또 혹시 저쪽 좌측 제일 끝에 계시는 분? 네. 저는 영화인 세키다스는 성황 기자라고 하는데요. 장혜랑 위원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성들은 집행부가 전부 다 전문가들이신데 장혜랑 위원장님 같은 경우는
다큐를 연출했다고 해도 다큐가 어떤 산업이나 이런 거에서 어떠한 경험과 어떠한 부분 쪽에 전문성이 있는지 저희가 좀 의문스럽거든요. 예컨대 장현아 위원장님이 EBS 다큐 사장님 다큐 사장 맡고 계실 때 그 직전에 발생했던 박한성 PD랑 김광현 사건에 대해서 해결 못 하셨거든요. 그 문제가 뭐 취임 전에 발생한 일이지만 그 사이에서 만약 독립 다큐 감독들이 문제 제기를 했을 때 아무런 해결도 못 하셨고 EBS 사장 그만두실 때 전체 직원들 86%의 불신을 받으셨고 노조원 94%의 불신을 받으셨거든요. 그래서 임기 못 채우고 나가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이에 지금 DMZ 위원장이 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전문성과 어떤 이유 때문에 본인이 그 역할을 하고 계신 건지에 대해서 제가 좀 의문이 생기거든요. 예컨대 한국 독립 다큐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일시적인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예컨대 뭐 예산이나 뭐 이런 걸 많이 적극적으로 많이 따오셨다든가 어떤 그런 것이 있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그 지금 전문가들이 있는 데서 가장 집행위원장이 전문가에 대한 위치가 지금 비전문가로 좀 보이기 때문에 어떤 본인이 어떤 그 집행위원장의 어떤 역할과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신지 그리고 어떤 전문성과 어떤 네트워크를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에 대해서 답변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해서도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긴 한데요. 그래도 그냥 집중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한성 PD에 대한 부분은 저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제가 EBS에 있을 때 적극적으로 하고 싶었는데 제가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나왔고 막바지에서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전히 그분께는 제가 했을 때 일은 아니지만 그리고 제가 할 수 없는 데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지 못한 부분은 여전히 제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큐멘터리가 물론 산업이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큐멘터리는 저는 정신이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제가 82년에 다큐멘터리 PD, 저는 다큐멘터리 PD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역사, 그런 어테어스, 자연, 환경, 인물, 정말 시사, 정말 많은 다큐멘터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가슴을 아파했고요. 그래서 물론 독립 영화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영역이 좀 다르긴 하지만 다큐멘터리라고 하는 정신이라든지 다큐멘터리가 지향해야 될 그 시대 정신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부딪히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DMZ 다큐 영화제가 이건 독립 영화제이기 때문에 영화제 성격이 과연 맞느냐가 비판돼서 그런 수긍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는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부집장께서 영화 쪽에서 오랫동안 하셨던 분들이고 지금 제 옆에 계신 네 분이 또 영화제와 산업 쪽을 때로 해주신 분들이고 그분들과 함께 나온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전부 다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부족하다 그러면 더 많이 배울 것이고요. 또 공부를 많이 할 것이고요. 다만 크게 다큐멘터리가 지금 이 시대에 무엇이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들은 메꾸어 나가고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더 많은 의지를 가지고 대학교 DMZ 다큐 영화제를 끌어가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큐멘터리 갖고 있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사회를 보는 다른 시선이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비판적인 질문 혹은 어떠한 이야기 원점들을 열려진 상태로 개방해서 보고 그 중에 뭔가 선택하게 되는 것 같아요. 불확실성의 사회에 살고 있다, 시대에 살고 있다 얘기를 하지만 그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가 같이 공존하면서 포용할 수 있는 사회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다큐멘터리가 던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온 지는 6월에 왔는데 우리 영화제 프로그래머들이나 집행위원장님이나 우리 스태프들이 보면 그런 질문을 늘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남겨진 저희들한테 가지고 있는 숙제이기도 하고 처음에 우리가 영화제에 대한 소개를 할 때 만들었던 전환과 도전과 확장으로서의 다큐멘터리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을 정말 감각한다는 게 살아가면서 만나고 서로 대화하고 같이 뭔가를 도모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드는 것이 우리 다큐멘터리스트들이 조금 지금의 이런
기후위기와 전쟁과 난민들이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지구 속에서 우리가 같이 좀 힘을 모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고요. 충분히 그런 얘기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네, 네, 두 번, 예, 끝에서. 네, 안녕하세요. 이태리 박국 기자입니다. 그 프로그램 섹션 개편을 되게 공들여서 설명해 주셨는데 사실 저는 지금 조금 복잡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를 이렇게 개편하신 이유가 뭔가 변화하는 세계 다큐의 방향성 같은 걸 반영하셨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뭘 반영해서 이렇게 된 결과인지 또 그런 거 일단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영화제 기간에 내한하는 다큐멘터리스트들 규모나 직위 행사 어느 정도 이제 계획하고 있으신지 그런 것들 좀 알려주시면 미리 영화제 이제 찾을 관객들이 어느 정도 기대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두 번째 질문 먼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인더스트리 그리고 영화제 지금 정확한 숫자를 말씀드리는 건 정확한 숫자가 아니고 인더스트리와 저희 영화제 페스티벌 게스트를 합쳐서 해외 감독님들 같은 경우는 한 100여 분이 넘는 규모로 제가 올해 모시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는 경쟁 부문 감독님들은 먼저 다 참석을 유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아까 우크라이나 전쟁 기념한 특별전에서 6분이 또 오시고 그 외에 비경제 부문에서도 대거 오셔가지고 집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들을 치르는데요. 행사들이 되게 다양합니다. 단순히 그 영화가 끝나고 감독과의 대화도 있지만 저희가 마스터 클래스와 같은 그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아까 봉주르 미스터 코볼리를 만든 도미니크 카브레라 감독의 마스터 클래스를 비롯해서 두 개가 지금 기획되고 있고요. 저희가 지난해부터 아카데미 배지라는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화 학도라든지 유관 분야에서 지금 연구하시는 분들에게 유익한 어떤 클래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아카데미 클래스도 3개 정도 주제에 따라서 하고 있고 그 외에도 어떤 그 영화에 대해서 좀 더 심도 깊은 논의를 전문가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독스미트나 독스토크 같은 그 프로그램 이벤트 그리고 강연 그리고 포럼 등의 이벤트가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은 보도자료집에도 뒤에 좀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그 정도 규모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익스펜디드 섹션 그 전시를 하는 그 작가들 감독들이 대거 와서요. 그 전시장 캠프 그리브스에서 열리는 전시장과 이런 쪽에서도 자기 작품들의 취지라든지 그 전시의 방향 같은 것들을 설명하는 행사도 함께 열릴 예정입니다. 박 기자님 그 질문 주신 개편에 대한 좀 더 소상하게 말씀드리자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현대 다큐멘터리에 어떤 경향과 흐름이 존재하는가를 드러내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4개의 주요한 비경쟁으로 대변되는 그 4개의 주요한 경향들이 존재한다. 그것이 전통적인 방식으로 기록하거나 관찰하는 또 객관성을 유지하는 그런 접근 방식을 택하는 베리떼라고 하는 형식이 있고 두 번째 전통적인 방식의 어떤 관찰 기록의 어떤 본래적인 의미, 다큐멘터리적인 어떤 접근법과 픽션의 접근법, 논픽션과 픽션의 접근법이 혼합되어져 있는. 근데 어느 정도로 섞여 있는지에 대한 비중은 매우 다르겠죠. 거의 극영화에 가까운 영화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큐 픽션에 보시면 그래서 이걸 극영화로 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질문할 수도 있고 또 왜 이것을 다큐멘터리 영화제에서 상영하는가라고 물어볼 수도 있는 그런 논쟁적인 그리고 또 어떤 경계를 계속 흐리면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영화들이 이제 다큐 픽션의 경향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 에세이 섹션은 보다 주관적이고 사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는 다큐멘터리 영화들이 많아지고 있다. 특히 에세이 섹션은 거의 베리테에 필적할 만큼 많습니다. 저희 상영작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드는 창작자들이 과거의 전통적인 어떤 객관적인 거리를 둔다든가 아니면 대상을 존중한다든가 존중 안 한다는 건 아닙니다. 에세이가 존중한다든가 이런 접근 방식만을 택하지 않는다는 거죠. 굉장히 다양하고 또 주관적이고 사적인 접근 방식, 또 시적인 접근 방식,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자유롭게 풀어나가는 어떤 방식으로 스토리를 만들어 간다. 그게 에세이라는 형식이 그런 거잖아요. 자유롭게 형식에 구애 없이 쓰는 글. 그런 형식처럼 다큐멘터리 영화들도 에세이풍, 또 에세이 스타일의 영화들이 많아지고 있다. 그러한 경향들을 모은 것이 하나의 섹션으로 편성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익스펜디드 섹션, 앞서 설명드렸던 매체 확장. 아까 잠깐 그 화면에서 보신 저희가 주로 그 캠프 그리브스 설명을 많이 드리면서 갤러리나 미술 쪽과 연관되어져 있는 작품도 소개를 드렸지만 오페라랑 섞인다든지 퍼포먼스, 예를 들면 왕빈 감독의 영화는 퍼포먼스에 가깝습니다. 음악과 퍼포먼스, 또 오페라랑 연결되어져 있는 다큐멘터리 작품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유형의 영화들이 있다. 근데 그것이 실제로 기존의 그 DMZ 다큐멘터리 영화들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고 이미 다 있었습니다. 그런 영화들이 많이 있었는데 우리 영화제를 통해서 이런 작품들이 있다는 것이 잘 드러나지 않았던 거죠. 현대 다큐멘터리 경향이 존재하지만 잘 드러나지 않았던 것을 본격적으로 드러내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그래서 편성을 이렇게 좀 단순하지만 4개의 섹션으로 나눠서 관객들에게 지금은 좀 생소하겠지만 좀 이제 거듭해서 이것을 경험하고 또 유지가 된다면 관객들도 좀 쉽게 알아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유형의 다큐멘터리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그것이 새로운 경향입니다. 역시 가장 많은 것은 베리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경향들도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새로운 다큐멘터리 어떤 의제나 논쟁을 던지는 그런 상황들을 좀 소개하는 것이 다큐멘터리 영화제 본령에 맞지 않을까 이런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 네. 뒤에 여기에 한 분 하고 시간이 저희가 좀 제한돼서 이렇게 앞에 한 분 마지막으로 하고 두 분만 받고 나머지는 개별적으로 이렇게 조금 저희 홍보팀하고 소통하시면서 좀 궁금하신 거 풀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질문하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경기신문 고린형 기자라고 하는데요. 그 다큐멘터리가 시대의 촉수 역할을 한다고 그러셨는데 개막작을 통해서 어떤 사회의 어떤 메시지를 더 관통하는 70주년, 종전 70주년도 그렇고 그런 메시지가 무엇인지 좀 궁금합니다. 네, 집행위원장님이 하시죠? 예, 저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다큐멘터리를 봤을 때 세상이 보이느냐, 세상이 그려지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개막작을 보면 사실은 저는 어떻게 보면은 휴먼 다큐멘터리 같긴 하지만 좀 대단히 무거운 역사 다큐멘터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피노체스 정권 때의 그 기억들을 기억을 하고 심지어 마지막 중간 하반쯤에는 우리에게 기억이 무엇인가, 그 민주화 그때 우리 기억하지 않으면 왜 안 되는가 부분들을 본인의 입으로 얘기를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 신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또 전 세계적인 현상에서 대단히 우려할 만한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래서 아마 오늘을 돌아보게 하는, 그리고 우리가 어렵게 해왔던 한 걸음씩 해왔던 역사의 진전이라고 하는 이 부분들에 대한 의미는 무엇인가? 그래서 역사는 무엇인가? 기억이란 무엇인가? 오늘 다큐멘터리는 어떤 질문을 던져서 우리를 어떻게 돌아가 볼 것이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런 것을 성찰하게 하는, 응시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라서 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개막적이야말로 대단히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대단히 무겁습니다. 우리 이제 다른 분들은 참 뭐라고 합니까? 감동적이라고. 저는 가슴적보다는 오히려 더 뭐라고 할까요? 역사적 질문 같은 것들로 느껴져서,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원래 개막작은 여러분들께서 기대를 하셔도 좋다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분 얘기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서울시민의 김기중이고요. 여기 보면은 그 국제 경쟁에 개막작에 들어가 있어서 11편으로 되어 있는데 요거를 설명을 해주시고, 그리고 대상작을 선정을 할 때 심사위원분들이 결정을 하시는 거지 아니면 관객의 투표나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는지가 일단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정부에서 지원금을 받는 영화제로는 제가 알기로 6번째인가 7번째 정도인 걸로 알지만 어쨌든 1위인 부산국제영화제라고는 10분의 1도 안 되는 그런 지원금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매년 좀 영화제 지원이 쏠리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지적들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뭐 지금 세계 영화제들의 추세를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런 부산 국제영화제 같은 종합 영화제가 아니라 이런 테마 영화제 쪽으로 좀 많이 좀 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좀 정부 지원이 더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들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보도자료실에 오류가 있음을 무거운 마음으로 심심한 양해를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터널 메모리는 베리테 섹션에 포함된 비경쟁 부문 사용장이고요. 저희가 지금 바쁘게 경무에 이렇게 급하게 하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이터널 메모리는 베리테고요. 원래 나머지 10편이 국제경쟁 사용장입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선정위원회 시스템을 저희가 도입을 했고요. 기존까지는 저희 예심위원제라는 것들을 좀 운영을 했습니다. 예심위원이 해마다 새롭게 구성되는 예심위원들이 각 섹션을 맡아서 경쟁 부문의 각 경쟁 섹션을 맡아서 선정을 하고 프로그래머들과 논의 후에 선정을 하는 방식으로 했는데요. 올해부터는 모든 경쟁 부문 그리고 비경쟁 부문 작품들을 선정위원회가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선정위원회는 올해는 저희 장병수 프로그래머님, 최희수 프로그래머님, 그리고 저 강지석 프로그래머 3인으로 구성해서 모든 작품들을 보고 논의 끝에 선정했습니다. 심사는 심사위원단이 결정을 합니다. 저희가 관객들의 투표가 반영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그 세계 각국에서 모신 그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각 부문을 심사를 할 예정입니다. 11페이지 그 자료집에 보면 11페이지 시상 내역하고 이제 심사위원 구성 명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은 이제 프로그래머들이 작품 선정을 하지만 실제로 이제 그 상영되는 작품들 중에서 상으로 수상작을 결정하는 것은 그러니까 뭐 국내의 영화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결정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영화제 관련한 전체 그리고 마지막 질문 주셨던 예산 부분인데요. 사실은 그 예산 부분은 다른 영화제와 이렇게 비교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산 영화제는 부산 영화제 특징이 있고요. 저희는 또 극영화가 아닌 그 상업영화가 아닌 다큐멘터리 영화제로서 또 특징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의 어떤 예산 체제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저는 이제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영화제 가서 훨씬 더 현장 속으로 들어간다든지 또 우리 현장 감독들과 또 우리가 젊은 세대들을 위한 아카데미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더 많이 가야 되는 거고 영화제가 영화제 기간 내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연중체제로 기준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셨던 대로 예산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희망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들리는 얘기로는 지금 문광부라든지 연기고 예산들이 지금 엄청난 것으로 삭감될 예정이라고 되고 있고요. 또 저희 영화제뿐만 아니라 미신이라든지 다양한 우리 소그룹들에서의 지원 체제가 좀 기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계신 기자님들께서 현장에서 정말 많은 창작자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그게 그 지원금이 실제로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것만 끊어져 버리면 정말 어려운 창작 행위에 대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제가 영화제를 다니고 있는데 다니다 보면 현장에서 그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특히 애니메이션 이쪽은 거의 다 예산이 삭감이 되어서 내년부터는 거의 움직이지를 못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우려가 있고요. 또 저희들도 도예산이라든지 또 문광예산 이 부분들이 내년에는 거의 상당 부분이 삭감될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무슨 방법이 있나 영화제를 어떻게 살려야 할 것인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 K 컨텐츠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도큐멘터리가 가지고 있는 의미 또 지금 전에 말씀드렸던 작은 창작 그룹들에서 하고 있는 그 창작 행위들이
정말 작은 지원들이 정말 필요한데 그 부분들이 정말 열악한 환경을 가고 있어서 대단히 우려할 만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기자분들께서 정말 많은 관심과 또 질타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그 비가 오는데도 같이 많이 오셔서 좀 진지한 이야기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 보도자료 75쪽 보시면 그 프레스 가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제 관람이나 취재에 관한 사항은 참고하셔가지고 팩트 신청이나 보도자료를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포토타임 갖고 마무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에 그 나오 계신 분들은 중앙에 모이셔서 사진을 같이 좀 찍도록 하겠습니다.